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겐 더없이 뜻깊은 날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반쪽에 났습니다. 정부 경축식 따로, 광복회 기념식 따로 열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광복회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도 불참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고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의심 역시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반쪽짜리 광복절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경축사에서 건국절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인사 불만을 핑계로 불참했다고 해 광복절 행사가 훼손된 건 아니라면서 있지도 않은 정부의 건국절 계획을 철회하란 억지 주장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 과거사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경축식 참석에 앞서 국립현충원을 찾아 서거 50주기를 맞은 고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전날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해 한남동 관저로 식사 초청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렇게 일본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허위 선동을 펼치는 검은 선동 세력이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 담론도 발표했는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가짜뉴스, 선동, 사이비 등의 단어를 10여 차례 사용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선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데 가짜뉴스가 자유사회를 무너뜨리는 흉기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이런 검은 선동 세력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가짜뉴스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새로운 통일 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도 발표했습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 전략, 그리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 등 7가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 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북한이 호우 피해 지원을 거절했듯 호응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제 극단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들을 통제하고 또 훨씬 강력한 처벌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필두로 남북협력 등 모든 걸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을 향한 열린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광복회는 처음으로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5km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고 있던 시각, 약 5km 떨어진 백범김구 기념관에선 광복회 주관의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따로 기념식을 연 건 광복회 창립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광복회 회원과 야권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창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역사관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친일 사관과 건국절 제정 시도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정부 행사에 참석하면서 신고 인사가 각각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기념관 밖에선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25개 연합이 김 관장 임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까지 약 3km를 행진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선 신임 관장이 불참한 가운데 천안 씨가 주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김 관장이 정부 경축식에 참석한다며 매년 열리던 행사를 돌연 취소하자 천안 씨가 단독 개최한 겁니다. 독립기념관 한쪽에선 야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관장이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 관장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 광복회 기념식에는 야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야권은 오늘 하루 정부의 역사관을 비판하며 거친 말들을 쏟아냈는데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행사에 불참한 대신 광복회가 주관한 기념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 기념식 시작 전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정권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역대 최악의 반민족 정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모인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를 일제 밀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두고도 민주당은 극우 세력 규합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5명은 일본을 방문해 사도광산과 관련 강제동원 표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에 대해서 해석이 아니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적시해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동자들의 명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면담 요청을 거절한 가운데 사도광산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일본은 오늘 한층 더 퇴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고 우리 국방장관격인 방위상까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참배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의 비판이 없다는 점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이곳에 직접 참배는 안 했지만 다마고시료라는 이름의 공물을 사비로 복납했습니다. 일본 총리들의 공물 납부는 12년 연속입니다. 대신 야스쿠니 신사의 대안격인 전몰자 묘원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지만 정작 중요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戦争の惨禍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この決然たる誓いを世代を超えて継承し貫いてまいります. 과거에는 패전 이래 일본 총리들이 주변 피해국에 사과의 뜻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로는 이런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나루히토 일왕만이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반성 없는 기시다 내각 주요 인사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직접 참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현직 방위상도 이례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외국의 침략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주변국의 이해를 결코 얻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해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한시준 전임 독립기념관장은 김형석 관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3.1운동이나 독립군 전시실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넣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에는 국제연맹 회원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업적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현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전 대통령의 업적을 더 늘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고 와서 왜 여기는 이승만이 없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3.1운동이나 독립군, 광복군 분야 전시실에도 이전 대통령의 업적을 넣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3.1운동도 그렇고 뭐 광복군, 독립군 했던 거기는 이승만이 직접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 수정할 수가 없죠. 거기는 이승만 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한 전 관장은 비슷한 요구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수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자로 온 김형석 신임 관장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립기념관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반독립운동 또 반국가적인 반민족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한 전 관장은 정부가 임명 철회를 하거나 김 관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자 광복회가 항의하며 퇴장한 겁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광복절 경축 행사엔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념식을 진행해야 될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됩니까, 여러분? 앞서 대독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건국절 제정 시도가 반헌법적이란 대목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상 아래 앉아있던 광복회 강원 지부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광복회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장은 고성과 항의가 뒤섞였습니다. 이 재헌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립된 우리 대한민국 그 사실을 말하는 저도 친일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 지사는 광복 경축사라기보다 건국절에 대한 주장을 10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정체성이 이어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태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부정하니까는 지역 시민사회는 김 지사가 도민을 분열로 내몰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KBS가 오늘 새벽 광복절 첫 방송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기모노 차림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방송해 시청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KBS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KBS가 방송한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무인입니다. 이 작품은 1900년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일본 게이샤와 미국 해군 장교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고 극중 주인공들의 결혼식 장면에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도 흘러나옵니다. 지난 6월 예술의 전당 공연을 녹화한 건데 광복절인 오늘 방송한 겁니다. 광복절 벽두부터 일본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담긴 오페라가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KBS 시청자 센터에 항의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첫 번째 글엔 10,000명이 넘게 동의를 눌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사과했습니다. KBS는 7월 말 방송 예정이었지만 올림픽 중계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됐다며 제작진 불찰로 뜻깊은 광복절에 무리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KBS는 진상조사와 함께 나비 부인의 다시 보기 VOD를 삭제하고 오늘 방송 예정이었던 나비 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는 오늘 날씨 보도를 하며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 그래픽을 쓴 데 대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 왜곡, 미화 논란을 빚은 영화 기적의 시작을 오늘 방송하기로 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KBS는 독립된 편성권 하에 다양성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란 입장으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그대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JTBC 노준호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살아서 조국의 광복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광복절인 오늘 인공지능 AI 기술로 구현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활짝 웃으며 만세를 부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중근, 김구, 윤봉길 선생도 환호합니다. 이 영상 AI 기술로 제작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대체로 그 당시 사진이다 보니까 광복을 겪지 않았으니까 무표정이거나 부은 얼굴 등이거나 약간 이날만큼은 그분들에게 약간 환한 모습으로 광복을 1945년 8월 16일 서울의 한 거리.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시민들 표정이 자세히 보입니다. 우리 정권 수립 글자도 선명합니다. 79년 전 원본 영상과 비교해보니 해상도가 높아졌고 손상된 부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라진 디테일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복원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한 땀 한 땀 그 수작업으로 오랜 기간 복원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저비용과 그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이제 극적인 복원을 1942년 독립의 각오를 다지며 녹음한 애국가도 AI 기술을 통해 고품질로 복원했고 이육사 시인이 시를 쓰고 낭독하는 모습이 재현되며 당시 저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8.15 광복절, 한쪽에선 쪼개졌지만 다른 한쪽에선 발달한 기술로 뜻깊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광복절 행사가 둘로 쪼개져 치러진 오늘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역사 왜곡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이번엔 김구 선생을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하는 책을 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출간된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장서 주장해온 뉴라이트 성향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 정한기 씨입니다. 정 씨는 이 책에서 김구가 테러의 수괴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평생에 걸쳐 수십 건의 잔혹한 테러를 자행하고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세계적 암살자라는 겁니다. 정 씨는 앞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김구가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북한 쪽에서 다 조사된 기록이 있어요. 정 씨가 소속된 낙성대 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은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이사로 뽑혔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절차에 관여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관장 임명에 이어 나온 이 책이 최근 벌어진 역사 퇴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일어나는 인사를 그냥 예사롭게 하나의 인사로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시켜 세우고 이 기회에 김구는 죽여버리자 이런 음모인 거고. JTBC 윤세민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교육 교재가 최근 수정돼 다시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재에 담겨있던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이번 교재엔 빠져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국군의 역사를 설명하며 독립군과 광복군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5년 전 교재에선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를 벌여 친일파 세력을 응징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교재에도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5년 전 교재에선 광복군 창설에 김구 선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걸 언급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비슷한 대목에서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름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 광복군과 독립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토대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념의 잣대로 독립운동을 갈라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훼손하려는 군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빠뜨린 게 문제가 돼 전량 회수된 지 7개월 만에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이름 누락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뿐 아니라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왔다는 점도 문제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에이즈가 퍼지고 성범죄가 급증할 거라고 주장해온 겁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4년 전 한 강연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는,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들이 고립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교회는 고립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안 후보자가 속한 기독교 법조인 단체 복음법률가회는 동성애를 죄악된 본성으로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6월 펴낸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신체 노출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과 활동하셨던 분이 인권위 수장을 오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2006년과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공수처는 3차례 영장을 기각당하고 4번째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례 기각된 영장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됐던 시기에 통신 내역도 포함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연지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공수처는 원래 가능한 길게 윤석열 대통령 통신 내역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3번이나 영장을 기각했고 고 최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줄여 내역을 결국 확보했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부장회의를 거쳐서 결론 난 것이 영장 일부라도 청구하자 보존 기한에 제한이 있는. 그런데 기각됐던 통신영장엔 이종섭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된 기간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서 퇴직한 이 전 장관을 올해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상태라는 게 알려진 뒤 이 전 장관은 결국 임명 25일 만에 대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당초 통신 내역 확보 기간을 길게 잡은 건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에 임명하는 과정까지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일단 외압 의혹이 제기된 기간에 통신 내역만 확보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통신 내역은 1년 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내용에 따라 통신영장을 더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품백 실물에 대한 검증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여부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검증을 마쳤습니다. 디올에 문의해 대통령실이 낸 명품백 실물이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것과 같은 제품인지 확인한 겁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고발인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수심위는 사건 관련자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해 결과를 검찰에 권고합니다. 지난 1월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혐의에 무게를 뒀지만 수심위는 표결 끝에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명품백 사건을 두고 수심위가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다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심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되면 검찰 수사 결론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팀 합숙에서 선배들의 청소와 빨래를 대신 해왔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내부를 취재해보니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선 야간에 개인 훈련을 할 때도 선배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대표팀의 어린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지는 의무는 청소와 빨래 같은 허드렛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독과 선수, 그리고 선배와 후배로 이어지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과거에 이어졌던 그릇된 관행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속에서 나왔던 안세영과 협회의 면담 자료 이후 JTBC가 추가 취재를 해보니 진천 선수촌 안에서 대표 선수들이 합숙하게 되면 선수들의 생활을 옥죄는 불합리한 시스템이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규 훈련 외에 야간에 개인 훈련을 하려고 하면 우선 대표팀 선배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합숙이다 보니 선수 관리 측면에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지만 어린 선수들에게는 군대식 문화처럼 비칠 수 있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올해 초 이런 문제를 지적받자 적극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특히 국제대회 같은 경우 선수의 위치는 알아야 하는 상황이라 보고 문화는 최소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표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이지만 통제 중심의 관리 문화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다른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군대도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용대 선수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다며 어린 선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남아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해 말 횡령 사건이 벌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월급을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선수촌 카드를 훔쳐 소고기를 사 먹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팀을 꾸려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에서 법인카드 횡령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 대한체육회 직원 A씨가
선수촌 운영부의 법인카드를 훔쳐 소고기 등 약 60만 원어치를 사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꾸며내 140만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A씨는 또 사내 메일을 조작해 다른 직원에 급여 약 35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팀은 이 밖에도 A씨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일식집 등에서 공금 460만 원가량을 임의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A씨를 해고하고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관리 책임자도 징계 조치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선 2년 전 자체 정기감사에서 용역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 선수식당 조리원을 20일 만에 해고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팀은 윗선에 대한 공식 보고 없이 무단으로 해고시켰다며 해고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선풍기만 견채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몸이 너무 뜨거워 체온 측정도 안 될 정도였다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난 사고였습니다. 재난급 폭염에 올해 들어서만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을 나온 119 구급차는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구급차에 28살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뜨거워 체온 측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체온 측정했을 때 체온 고온으로 측정 불가라고. 열사병 증상입니다. 청년은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였습니다. 이날 이 지역 최고 기온은 35도. 선풍기밖에 없었던 급식실 안은 더 더웠습니다. 한참 일하던 청년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했지만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작업 환기가 됐는지 봐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노동청은 급식실 냉난방기 설치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경찰도 내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등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겨우 이틀째였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22명째 온열 질환 사망자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더위에 전체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폭염은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붙잡힌 뒤 사고 이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수법인데 유족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2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인적 드문 시골 도로를 흰색 SUV 차량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3일 저녁 8시 17분쯤입니다. 피해자는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됐습니다. 의사가 어머니를 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안 부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차가 파손돼 파편이 떨어진 흔적이 바닥에 표시돼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을 법한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제동 장치 흔적인 스키드 마크조차 없었습니다. 길에 쓰러진 여성을 아들이 발견했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3시간 뒤 근처 마을에 사는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량 운전석 쪽 전조등이 깨졌고 범퍼와 옆면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더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 자기는 말은 그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규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허점을 이용해서 유족을 2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 앞뒤로 실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광복절이 아닌데 이번 광복절에도 어김없이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열사 동상 앞에는 쓰레기를 잔뜩 버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바퀴에 번쩍번쩍한 조명을 단 오토바이들이 교차로 한가운데를 원을 그리며 돕니다. 차들은 꼼짝 못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요리조리 오가고 달리는 차 창밖으로 몸을 완전히 내밀었습니다. 이걸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은 소리 높여 환호합니다.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오토바이는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광복절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폭주족들입니다. 지난밤 충남경찰이 도심 곳곳에서 15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를 피해 도시 외곽에 모여 폭주를 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동상을 집결지로 삼았고 잔뜩 어지럽혀 놨습니다. 폭주족들이 모였던 유관순 열사 동상 앞입니다. 버려진 페트병과 담배꽁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런 장난감 총도 보이고요. 버려진 야구 배트도 있습니다. 어제는 신발짝도 다 벗어놓고 갔던데요. 매년 해마다 그래요. 대구와 전주에서도 폭주족들이 모였습니다. 3.1절과 현충일, 국경일마다 모여드는 폭주족들.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2명이 숨진 구로역 점검 차량 충돌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지 않은 건데 유족들은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겠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사고를 낸 선로 점검차에는 선로 점검용과 주행 촬영용 등 2개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점검차는 대전역에서 출발해 금천구청역까지 선로 점검을 하며 왔습니다. 이때 선로 점검용 블랙박스는 켜져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이후 구로역까진 일반 열차로 운행했기 때문에 점검용 블랙박스는 꺼져 있었습니다. 주행 촬영용 블랙박스는 켜져 있었지만 녹화가 됐다 안 됐다 했고 결국 사고 당시 영상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측은 유족에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라며 조작하거나 손을 댄 흔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직원들이 타고 있던 작업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다친 사람만 일부 찍히고 숨진 직원들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족들은 구로역에 있는 CCTV에도 사고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를 보여주는 아무런 영상이 없어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BTS 멤버 슈가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 전동 스쿠터에 탄 슈가가 인도를 달리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립니다. 집 입구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넘어지고 헬멧도 벗겨집니다. 지난 6일 만취 상태로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BTS 멤버 슈가입니다. 주변을 순찰하고 있던 경찰들이 술 냄새를 맡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소환 조사만 남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타고 있던 건 2사의 접이식 전동 스쿠터입니다. 관련법상 최대 시속 25km 미만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가 탔던 전동 스쿠터는 최고 시속이 30km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형사 입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는 슈가가 경찰에 적발된 다음 날 비슷한 시간대 나인원 한남 건너편 차도를 달리는 스쿠터 CCTV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선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영상 속 운전자는 슈가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발급만 받아놓고 잊고 지냈던 체크카드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 결제를 시도한다는 연락이 잇따랐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카드로 어떻게 해외에서 도둑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토스뱅크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김재용 씨. 막상 발급받고 나니 쓸모가 없어 카드가 발송된 우편도 뜯지 않은 채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카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우편 봉투를 뜯어보니 새 카드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실패했다는 알람이 왔습니다. 안 쓰다 보니까 금액이 그 통장 안에 안 들어있어서 결제가 안 됐다 뿐이지 만약에 분명히 결제가 됐다면은 해당 건을 문의하자 누군가 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카드 번호를 만들어 결제를 시도한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고 그 해외에서 자동응답 그 프로그램으로 카드 번호랑 이런 것들을 자동 생성하고 국내와 달리 해외 온라인 결제 사이트의 경우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허술하게 결제가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 이런 허점을 노리고 프로그램으로 만든 번호를 무한정 넣는 식으로 결제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토스뱅크 측은 규칙성이 없는 카드 번호를 사용하는데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해외 부정 결제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는 모든 카드사가 겪는 문제고 모든 피해를 구제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전기차는 출입을 금지한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이런 안내판을 내건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나 충전 시설을 없애버리는 식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기차 택시가 들어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다 멈춰섭니다. 지금 이거 왜 못 들어가게 하지? 전기차는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살아갖고 난리쳐갖고 한 건데 다들 보좀 많이 줘가지고 못돌기가 뭐 차별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불 안 나나 똑같이. 이 병원 최근 방침을 바꿨습니다. 사고 난 이유부터 맞아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일이 나면 환자들은 대피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기차는 지상에만 이리저리 돌아가야 하는 외떨어진 주차장에 대도록 안내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5배로 안내를 하신다고. 일단은 저희는 저희도 검토를 하는 중인데. 지하 충전 시설 자체를 없애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주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차단기에 전기차 출입 금지 안내를 붙였습니다. 충전기를 떼어낸 벽에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도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안전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어제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 살인자 이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자, 오늘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의 그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탓이다 공방하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었죠. 어제 그 장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책임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본인은 기여하셨어요. 김건희 씨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즉각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반발이 이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은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 일제히 전현희 의원을 융단 폭격했고요. 또 최근이었죠.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의 어떤 이런 그 관계를 갖고 있던 한동훈 대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자, 당에서도요 여러 가지 비판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 자, 정치가 좀 품격이 있어야 된다. 전현희 직접 저렇게 썼습니다. 의원이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자,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살인자냐? 지금까지 주변의 인물 5명이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 대표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황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반면에 어제 사태의 원인 제공자 바로 송석준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서서 전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전 의원에게 죄가 있냐,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정쟁에 활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만 당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기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 질문을 받고서 자, 오늘은 좀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면서 답변을 좀 피했고요. 네. 반면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좀 쾌연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전현희 의원 지금 민주당 내 최고위원 선거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6위입니다. 그런데 5명만 입성을 할 수 있잖아요. 5위를 놓고 이현주 의원과 치열하게 불과 200여 표 차이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번 주 서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는 어떤 강한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자, 광복절인데 하필 일본 투수냐? 야구 얘기입니다. 자, 여느 때보다 지금 친일 또 역사 왜곡 때문에 이번 광복절이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스포츠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오늘 그 로테이션 일정상 오늘 잠실 홈 경기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 출신인 사라가와 게이쇼 투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자 며칠 전부터 이 두산 팬들 중심으로 그 SNS에서 이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자,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일본 출신 투수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냐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반대로 이게 무슨 상관이냐. 스포츠와 이 광복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광복절이 일제한테 독립한 날인데 일본 국적인 개인한테 문제 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신미양요 날에는 미국인 출신이 출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갑론을박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논란이 커지자 공교롭게도 구단 측에서는 국내 선수 최원준 선수를 앞당겨서 썼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더니 지금 3대3으로 팽팽한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두산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국적 출신들의 그 국기를 이렇게 걸어주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라가와 선수의 일장기가 걸려야 되는 겁니다.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복절인데 하필이면 잠실 야구장에 일장기가 걸리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니까 구단 측에서는 원래 오늘 오후까지는 내릴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계속 커지니 결국에는 저 일장기와 미국 캐나다기까지 전부 다 내리고 두산 우승기와 태극기를 거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보니까 토트넘 같은 유럽 축구 클럽들도 우리나라 광복절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던데요. 그렇습니다. 정작 먼 나라 유럽 그 유명한 클럽들은 다 일제히 오늘 광복 축하를 냈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또 여기 AT 마드리드죠. AT 마드리드는 저 태극기의 건곤 감리를 저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그 디테일한 정성이 보이죠. 또 그 영국 축구팀들도 일제히요. 자, 손흥민의 토트넘, 그다음에 맨시티, 챔스 우승한 맨시티, 또 감스트가 좋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부 다 이렇게 광복절을 축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축구 팬들은 이렇게 관계가 없는 저 유럽의 축구팀들도 광복을 축하해 주는데 우리나라 축협은 뭐 하느냐?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찾아봤더니 딱히 광복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막말 대신 정책 얘기를 해달라는 당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걸 의식한 듯 트럼프가 이번 유세에선 지적인 연설을 하겠다며 경제 문제에 집중하긴 했는데 번번이 또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So we're doing this as a intellectual speech. You're all intellectuals today. 현지 시간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유세 현장입니다. 특유의 인신공격성 발언 대신 경제정책 중심으로 연설이 채워졌습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under my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will commit to the ambitious goal of slashing energy and electricity prices by half, at least half. 해리스에 대한 비판도 경제가 초점이었습니다. Kamala Harris won't end the economic crisis. She will only make it worse.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Go. Get out of here.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선 경합주 7곳 가운데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서는 곳이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핵심 경합주마저 내주고 당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자 유세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설 막바지엔 끝내 막말을 억누르진 못했습니다. That's the laugh of a crazy person. I will tell you, if you haven't known, it's a crazy. She's crazy. 트럼프가 경제 공세로 전환한 가운데 해리스 역시 경제로 반격에 나섭니다. 오는 16일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해리스는 상대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된 경제 정책에 대한 집중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중산층 가정의 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발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해리스는 또 오늘 메릴랜드주를 시작으로 다시 유세 일정에 돌입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난기류로 인한 여객기 사고가 잇따랐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강한 난기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뭔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수라장이 된 기내에서 부상자들이 실려나갑니다. 지난 5월 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약 5초 동안 50여 미터를 곤두박질 쳤고 1명이 심장마비로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4일 대한항공 여객기도 난기류를 만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난기류는 기후변화에 따라 5년 사이 무려 78%가 늘었는데 최근 10년간 전 세계 항공사고의 53%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뜨거운 음식 서비스에 대해 중단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대한항공은 일반석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겐 난기류 예보 정확도가 높은 민간 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수권을 배분할 때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도 최대 20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통상 공항 접근 전에 난기류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 기상 서비스가 대당 수천만 원대로 비싼 데다 기내 서비스가 줄면 수익도 줄기 때문에 항공사로선 부담입니다. 조종사들은 정보가 있다고 해도 워낙 급변하는 탓에 예측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 난기류 정보를 갖고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확률이 낙하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피하기가 매우 어렵고 예측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항공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승객들은 비행 중 안전벨트를 항상 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의 따뜻한 포옹 기억하시나요? 멋진 패배라는 게 뭔지 보여주듯이 동메달을 딴 일본 선수를 축하하며 상대를 향한 존중을 표시했었죠. 그런데 이 일본 선수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귀국 후에 한 인터뷰에서 가미카제 기념관에 가고 싶다고 말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신유빈과 맞붙었던 일본의 하야타. 귀국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鹿児島の特攻資料館に行って、生きてることを、そして自分が卓球がこうやって当たり前にできてることっていうのが、当たり前じゃないっていうのを感じたいなと思って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す. 지난 특공 평화회관은 가미카제의 훈련소와 출발 기지가 있던 규슈 지역에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조직된 자살비행 특공대 가미카제에 유품과 사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하야타의 발언은 이들의 희생 덕에 자신이 있고 탁구도 할 수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하야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선수입니다. 신유빈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쉽게 패한 뒤 하야타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하고 껴안은 순간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습니다. 상대가 더 단단했고 실력도 더 좋으니까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저도 그 노력을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에 당시 일본 언론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발언에 하야타는 일본은 물론 중국과 한국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탁구 선수 수닝샤와 판젠동은 소셜미디어 팔로우를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 홈런이 곧 프로야구 역사가 됐습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의 올 시즌 30번째 홈런인데요. 역대 최소 경기인 111경기 만에 21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30홈런 30도루 기록을 썼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김도영은 1회부터 모든 야구 팬들을 숨죽이게 했습니다. 키움 투수 헤이수스의 공을 힘껏 잡아당겼는데 처음엔 홈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파울 폴대를 살짝 벗어난 파울. 타구를 끝까지 지켜본 김도영도 기아 팬들도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홈런성 파울을 치고는 삼진으로 물러났던 김도영은 3회엔 병살타를 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9번째 홈런을 치고 열흘 넘게 홈런이 터지지 않는 징크스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그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기아가 3대1로 앞선 5회 원아웃 1루 찬스에서 헤이수스의 시속 148km 직구를 받아쳐 공을 중앙 담장 너머로 넘긴 겁니다. 폭염 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고척돔은 프로야구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1살 김도영은 이 한 방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30-30 클럽, 그러니까 30홈런과 30도루를 모두 읽어낸 진기록을 썼습니다. 가장 적은 경기 수, 111경기 만에 나온 대기록이기도 합니다. 30홈런 30도루는 빠른 발과 힘있는 타격을 갖춘 타자만이 쓸 수 있는 기록입니다. 프로야구 43년 역사에서 김도영까지 9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는 이 사람, 바로 FC 서울의 린가드입니다. 신난 딸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빠는 너무 무서워하는데요. 누가 봐도 사이 좋은 부녀지간이네요. 부상으로 휴가 중인 린가드가 하루 전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을 찾았습니다. 한국을 찾은 딸과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한 건데요. 중간중간 한국말로 얘기도 하는 린가드, 서울 생활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죠? 부상을 얼른 회복해서 린가드의 멋진 모습을 경기장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폭염 속에서 81.5km를 달린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무려 마라톤 풀코스의 2배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기부 마라톤 8.15 런. 결승선에 다다르자 그만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힘들었을 법한데 그래도 가수 현은 끝까지 완주해냈네요.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조원희, 배우 임시완 등도 함께 뛰었습니다. 81.5km는 8.15 광복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거리를 완주하면 기업 후원과 참가자들의 기부금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는 덥다는 말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광복절 휴일을 맞아 시원한 바다를 찾은 분들은 막바지 피서를 즐기며 더위를 조금이나마 이겨내고 있습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겠습니다. 폭발적으로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때때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7도로 2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지만 열기를 식혀주진 못하겠고요. 절기상 처서인 목요일이 지나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